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철도 차량 검증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라고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형식 승인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우리 철도 차량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검사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차량 기술 단장님 황상주 단장님께서는 이제 철도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고장이 없게 사고가 안 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철도 차량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좀 그려 주셨습니다. 철도 차량을 한번 수입을 한 다음에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철도 차량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온 정성을 다 쏟아왔던 것이 철도 차량 분야의 기술자들인 여기 계신 분들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철도 차량이 저희 철도공사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배경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철도 차량의 개발하고 검인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검증 프로세스를 잘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이제 주제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22년 1월에 철도 차량 탈선 사고 후에 운영사와 제작사, 부품사 등 관리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유럽의 형식 승인 제도를 국내에 맞게 도입은 했는데, 이게 지금 TSI 기준을 그대로 다 우리가 검증하고 인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SMS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안전관리 강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운용 중인 이제 형식 승인 프로세스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 계약을 하고 나서 납기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납기 연장하거나 이제 지체 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도 차량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신뢰성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시설 전기 분야는 어느 정도 제도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아직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지난 이제 김천구미역 쪽에서 사고 발생한 이후에, 또는 이제 신탄진 쪽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누가 책임이냐, 사고만 나면 철도공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알고 보니 제작사 책임도 있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 주체에 대한 얘기, 제작사 정비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답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왕에 해야 된다면 전문가가 제대로 된 안전 진단 또는 이제 정비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제 안전도 향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차량 정비 안전 책임에 대한 일원화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민안전, 산재예방 등 법령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철도 현장에서 기본 수칙 잘 지키고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차량을 설계 제작해서 만들 때보다 더 안전하게 더 잘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는 안전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지 안전을 더 강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엔지니어링 역량을 좀 더 이렇게 투입을 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에서 제도 강화를 하면서 잘못하면 이제 규제, 벌금 뭐 이런 부분들, 과징금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교육 수준이 정말로 우리 엔지니어가 제대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지고 있는가? 지금 이 교통대에서도 지금 링크 사업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해당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경력자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첨단 기술이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정이나 기술을 채택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안전 전문가가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요 이슈로 정했고요. 그러면 철도 차량 개발하고 검인증 프로세스가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우선 그 한국과 일본의 철도 차량 개발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한국은 먼저 입찰을 하고 나중에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이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모듈식 채용이라든가 뭐 정비하기 편리한 위치에 부품을 위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자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볼트, 너트, 스크류, 정병률을 많이 사용해서 30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기고 점검 포인트라든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 수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할 때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발 주체가 제작사냐 운영사냐 하는 부분에 따른 이제 차이가 좀 있었고요. 구매 방식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부품에 대한 조달 문제도 같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검사 인증 제도는 앞에서도 그 안전공단에서 발표를 했지만 거의 그 TSI 인증하는 프로세스하고 우리가 안전공단에서 승인받는 프로세스가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그 노부나 디보라고 하는 안전 전문가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유럽에서 TSI 인증을 할 때는 차량 시설, 전력, 신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속철도 운영 노선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이 제3의 시각으로 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SA 인증 기관으로 노부가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디보,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나 이런 걸 하기 위한 S보라고 하는 기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TTCI 제품 인증 제도를 통해서 시험 검사, 형식 승인 다 과정을 거쳐서 품질 시험을 해서 제품이 출하가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1년에서 3년 이제 지속적인 사후 관리 평가를 받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품에 대한 기술 규격 검증하는 부분은 안전공단에서도 이렇게 종류별로 연결기, 차량 제작, 대차, 각종 센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기나 매뉴얼, 전자제품 이런 부분까지 섹션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NTSEL이라고 하는 국립교통안전환경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철도 분야 제품 인증 부분을 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EMI나 EMC, 램스에 대해서도 지금 표준 규격에 따라서 지금 적합성 평가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철도 차량 제작 과정에 검사 시험 기준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안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 승인 검사, 제작사 승인 검사, 완성 검사, 그리고 이제 시운전 시험을 거쳐서 인수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운영 과정 2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부품 단계나 구성품 단계, 완성차 단계에서 제작 검사를 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형식 승인 시험에 참여를 합니다. 어떤 기술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해당 되는 그 분야의 검증 프로세스별로 누가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의 수명 주기별로 어떤 활동이 언제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개념 설계하고 상세 설계가 끝나면요 이미 80%의 비용은 결정이 됩니다. 바꿀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제작 단계나 시험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램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그럴 때 그 해당되는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품질에 대한 의사결정,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과연 해당되는 분들의 해당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의 그 실제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 수명주기 비용의 80%의 비용이 결정이 되는데 개량 단계에 그 부분만 일부 바꿀 수는 또 없거든요. 마치 이제 우리가 한 10년, 15년 운영한 차에 좀 있으면 폐차할 건데, 자동차의 경우에 그 차에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잔존 수명이 어느 정도 남은 거를 지금 재활용을 하거나 다시 쓸 수 있는 규모가 될까?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에 몇 번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때 참여하는 그 방식이 이제 철도 차량 운영과 관련된 활동이 되겠는데요. 철도 차량 유지보수 과정은 말 그대로 경험 지식이죠. 근데 그 경험 지식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경험 지식을 다 쌓아서 충분히 저장을 해 놓으신 분들일 거고요. 실제로 과거에 주기적인 시간 기준 정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됐을 때 점검을 해서 어떤 부품을 교체돼야 될지, 어떤 부품을 교체하면 6개월, 1년을 버티더라 하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부분이었었죠. 이게 이제 과거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TBM 대신 CBM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CBM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CBM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이나 어떤 그 제작하면서 그것이 고장 없이 지속될 수 있는지, 지속되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정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정의가 제작자가 다 알고 있느냐 하면 아니죠. 제작자들은 지금 현재는 인테그레이션 그 디자인을 안 하고 좀 분담해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치 쪽에 그 주행 제동장치 쪽에 통신장치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기능별 차체 구조체나 화장실이나 위생설비 이런 형태 각 기능별로 별도로 그 부품사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조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할 때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원 제작사, 현대로템이나 다원이나 여기 그 우진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카 빌더나 카 메이커가 다 관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소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써본 사람들이 있죠.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전문가들이. 그래서 사람 비용, 수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결국엔 이제 비용의 효율성, 그다음에 성능의 안전성,
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주기에 대한 그 판단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각 해당되는 조건별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RCM이라고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RCM은 그 최근에 리스크라고 하는 그 위험을 관리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BM 다음으로 지금 리스크 베이스드 RCM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철도 차량 제작 과정의 검증 보증 절차가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차량의 상당 기간의 정상 운영 기간 동안에 아주 주의 깊게 그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성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이 이게 소규모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고장을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집단 교체를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을 할 때는 운영자하고 계약자 간의 수명주기 계약 한계가 해당되는 프로젝트에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공된 자료라든가 차량의 성능을 이론적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자료를 그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검증 시행하는 거는 주로 신뢰성하고 유지보수성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계약자하고 운영자가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을 하는 것은 이제 제작자가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 고장 없이 유지를 할 거다. 뭐 만약에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유지를 했을 때는 뭐 홍콩 지하철 사례처럼 뭐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근데 이런 어떤 검증이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법적 규제는 아니죠. 계약자가 쌍무적으로 상호간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문화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 과정을 살펴보니까요. 설계 승인, 제작, 그다음에 완성, 시운전 차량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기관에서 제작 검사도 하고 제작품에 대한 시험 인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기술 능력을 누가 얼만큼 가진 사람이 컨펌을 해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것은 따로 명시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사람의 문제인지 회사의 문제인지 제품 자체의 결함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운영기관에서 제 경험을 통해 비춰보면 입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설계할 때 결함은 뭐 한 5년, 6년 뒤에 나타나고요. 또 제작 결함은 시운전하고 그 이후에도 발견이 안 되다가 나중에 한 2년, 3년 뒤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책임과 역할을 규정짓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납기 비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뭐 부품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부품이 실제로 그 정위치에 그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를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작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 체결, 그다음에 그 계약에 대한 보증, 이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검사나 차량 분야의 제품 인증기관이 몇 개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제 그 콜라스 사이트를 들어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인증기관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뭐 TOV 라인란, TOV 수드코리아, KRENC 등이 있었고요. 제품 인증기관으로 이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차량 엔지니어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해당 영역에 대한 이제 검사하고 그 시험 인증,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됐죠. 근데 그 안에 그 근무하는 기술자들은 과연 그에 합당한 그 전문가들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철도 차량 검사나 품질 시험에 대해서 좀 전문 기관 또는 뭐 해줄 수 있는 기관, 뭐 제3의 해당되는 아이템에 대한 전문 검사 기관들은 없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 차원의 R&D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서 뭐 실용화하고 초기 교정 작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체인지 뭐 프로포저를 해갖고 뭐 ECP, MAP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량 메이커하고 운용사하고 함께 그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아마 1, 2, 3년 이렇게 보증기간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품의 품질이나 승인 시험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잘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현차 운영의 가동 중 시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고객을 태우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운전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제작사하고 운영사가 함께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그 전문가들이 제작사 쪽이나 운영사 쪽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비 작업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한 분석은 누가 하나요? 터지면 하더라고요. 사고가 터지면 차륜이 깨지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분석하고요. 근데 운영기관에서는 그 돈이 비싸거나 안전하고 직결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개조개량 시험이나 수명 시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연구 경험이 많은 이제 박사님들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엔지니어링 업무들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신진 연구자들이라고 하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실무 경험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 전문가들 이렇게 합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의견을 내봤고요. 그다음에 철도 차량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핵심 장치 연구는 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량의 충돌 시험이나 그 파티기 시험이라고 하는 피로 시험은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많은데 진짜 연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 연구에 대한 그 결과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조 도입 차량에 대해서 성능 시험이나 제작자 시험의 대상에 대한 어떤 품질 시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 최근에 뭐랄까요? 스마트 지금 여기서도 스마트 링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부분이지만 본질은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터그래프하고 전차선의 어떤 관계,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이선 시에 발생되는 그 스파크 상황들, 그다음에 제동 장치의 어떤 열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열의 분포, 그다음에 충돌 시험이나 대차의 어떤 변이, 차체 변이, 그다음 베어링이나 이런 그리스 상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초 연구들이 좀 잘 지원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제작사가 지금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계신데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안전하고 품질 책임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 법령이나 규격이나 이런 걸로 그 제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표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표준 규격 그 부분이 지금 리플렛이나 어떤 그 관리 한계나 기준으로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 생각이 되고요. 운영사는 잘못이 사실은 시스템을 만드는 잘못은 우리가 운영사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비 소홀이나 판단착오 이런 어떤 인적 오류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분이 그 뭐 중요한 결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제작 시 조립 불량이라든가 부품 불량, 배선이나 도면 제품의 합치성이 이제 안 되는 부분들, 소프트웨어 오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는 이제 당연히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어떤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품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시행 중인 형식 시험을 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세 가지 제 관점은 뭐냐면, 지금 전문 주문 제작품으로 신규로 규격이 마련돼야 된다. 그러면 새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엄격한 위험 평가를 해서 그 제품이 진짜 우리 철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설계되었거나 제작 후에 다른 차종이나 다른 시스템에서 그 사용된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규격에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형광등이나 뭐 계전기 이런 KS나 시중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차량 분야의 기술 인력들이 안전 전문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해당되는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 전기 분야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에 해당되는 안전 전문 기술자를 활용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차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하위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손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철도 운영사나 제작사 쪽에서도 기술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해당되는 분야에서 경험이나 자격을 가진 인력들이 좀 배출이 되도록 하고요. 실제로 정밀안전 진단이나 어떤 그 제작 검사나 이런 걸 할 때도 해당되는 그 전문 자격자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평균 연봉이 한 1억 좀 넘는 수준에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 따라서 기술자 수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기술자 대가 구성을 할 때도 특급 기술자는 어느 정도,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표준 품셈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이나 그 업무를 그 부품이나 그 구성품 완성차 검사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저희 그 철도 차량에 대한 검인증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운영사, 제작사,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그 연구원 이런 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